자, 사회문화 6강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그 국제 수지표하고 아랫부분에 보시면 여기서 국제 투자 대조표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자, 우리나라의 어떤 국제 신용이나 자, 이런 대무역의 어떤 지금 능력 같은 걸 평가하는 이런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시면 자,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게 가계부를 쓴다고 했어요. 자, 수입, 지출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해요? 수지가 되는 거예요, 수지. 그럼 국가에서도 마찬가지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것. 자, 이걸 뭐라고 하시면 돼요? 이걸 국제 수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결국 국제 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 국가 간에 이 거래되는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표. 이걸 여기서 그냥 국제 수지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아래로 좀 내려가시면 자,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의 거주자와 그다음 비거주자 간의 상품. 자, 거주자라는 것은 우리 국내에서 거주하는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자, 비거주자라는 것은 반대로 1년 이상 외국 또는 외국인 자체가 되거나 외국에서 거주하는 사람 간의 상품 또는 서비스 및 자본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종합해서 기록한 통계가 바로 국제 수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정 기간은 보통 통상 1년으로 설정이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 국제통화기금에서 국제수지 통계의 포괄 범위 및 자, 평가 기준을 정하고는 자, 각국은 여기에 따라 국제수지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자, 어느 정도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똑같은 양식을 주겠죠? 각 나라가 똑같아야지 이것이 서로 비교가 될 테니까. 자, 그래서 국제통화기금은 대외 거래의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에는 이 기준을 개정해 오고 있습니다. 자, 양식이 어느 정도 바뀐다는 얘기네요. 자, 현행 국제 수지표는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이 표는 상품 및 서비스 등을 수출한 금액에서 수입한 금액을 차감하는 경상수지. 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무역 있죠? 자, 수출에서 수입을 뺀 금액. 이게 바로 경상수지가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뭐가 높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수출액이 많아야지만이 수입액에 비해 많아야지 경상수지가 높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걸 흑자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본 이전 등을 기록하는 자본수지. 자, 그리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융 거래를 기록하는 금융 계정 등으로 분리가 됩니다. 자, 금융 계정에서는 거주자가 자, 해외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한 금액을 자산으로 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해외 주식을 투자하거나 채권 등을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되면 이것도 투자로 보기 때문에 자산에 있다 집어넣어요. 자, 반면 비거주자가 자, 우리나라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야.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자, 그러면 국내의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한 금액을 부채로 기록합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샀어요. 그건 우리가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부채가 되는 겁니다. 자, 금융 계정의 자산 항목에는 자산의 증가액에서 감소액을 차감한 순자산 증감액을 자,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자산의 증가액에서 감소액을 빼버리면 순수한 뭐가 나오겠어요? 자산이 액이 나오겠죠, 증감액. 또 부채 항목에서도 마찬가지네요. 부채의 증가액에서 감소액을 차감한 순부채 증감액을 각각 기록을 하며 금융 계정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우리는 뭐라 한다? 금융 계정 순자산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산에서 뭐를 빼버린다고요? 우리 빚, 남에게 갚아야 될 빚을 다 어떻게 이것을 차감하고 나면 남는 게 바로 우리가 순수한 자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금융 계정의 순자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국제 수지표에는 기초 통계 오류나 통계 작성상의 실수 등에 따른 약간의 오차, 누락이 존재하지만 이를 무시한다면 자, 경상수지와 그 다음에 자본수지의 합 이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A 플러스 B죠? 제가 여기 번호 체크해놓은 거 보셨나요? A 경상수지를 A라고 놨고 자, B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자본수지라고 제가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C 이 아래에 있는 순수 금융 계정 순자산 이것을 C라고 봤는데 자, 이때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A 플러스 B니까 자,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합했어요. A 플러스 B에서 금융의 계정의 순자산을 차감했을 때 0이라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바로 여기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과 뭐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금융 계정의 순자산에 같다고 보면 되겠죠. 거의 이렇게 맞춘단 말이야, 국제 수지표는.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보시면 국제수주표에 기록되는 대외 거래는 자, 국내 거주자, 비거주자를 기준으로 경제적 거래를 기록하므로 거주성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소유권의 변동 여부가 중요합니다. 소유권이 과연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냐,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그 다음에 거주성, 1년 이상 거주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1년 기준 보통 단위로 해서 이걸 해가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뭐가 이 대외 거래 변동 여부가 있는지를 파악하겠죠. 자, 그래서 먼저 거주성입니다. 자, 거주성의 기준은 국적보다는 거래 당사자의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되는 나라가 어디냐 여기에 따라 정해집니다. 통상적으로 개인이 1년 이상 어떤 나라에서 경제활동 및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에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그 나라에 있다고 봅니다. 자, 1년을 기준으로 보고 있네요. 그래서 그 사람이 1년 이상 어디에 거주했는지 이걸 보게 되네요. 즉 개인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본국을 떠나 해외에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본국의 거주자를 보는 반면에 1년 미만일 경우는 거주자, 우리 내국인을 보는 거야. 그냥 내부의 거주자로. 반면 해외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걸 비거주자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는 자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업도 마찬가지네요. 기업의 경우에는 어떤 국가에서 설립되고 법적으로 등기되어 법인격을 획득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자, 그래서 A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자, B국에 설립 등기한 현지 법인은 자, 뭐야? 본사는 지금 A국에 있지만 실제 법인 등기는 어디 나 있대요? 이 설립 등기가 지금 B국에 나 있대요. 자, 그렇다면 비록 실질적인 경영권은 A국에 본사에 있다 하더라도 A국의 입장에서는 이건 비거주자가 되는 겁니다. 자, 결국 어디 입장에서 B국이 거주자가 되는 거죠. B국의 입장에서. 또한 거주자가 해외의 비거주자로부터 상품을 구입을 하고 이 상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타국에 판매하는 경우라도 결국 누구와 자, 거주자가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하고 서로 상품 구매를 하고 구입하고 어떻게 해서 거래를 했네요. 자, 그래서 이것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상품의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면 상품 수출입에 이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거주성도 중요하지만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이 여부도 중요하게 되겠네요. 그럼. 자, 아래로 내려오시면 한 국가가 1년 동안 비거주자와 거래를 하고 나면 국내 거주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규모의 변동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이 변동은 나라 전체로 본다면 대외 지급 능력의 변동을 가져오게 돼요. 그 나라가 얼마만큼 다른 외국에 어떤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자, 이것이 판단하는 그 항목이 되겠죠. 기준점이 되겠네요. 자, 1년 동안에 발생한 거래를 기록하는 국제수지표와는 달리 자, 뭐라고 아까 얘기했던 국제수지표는 1년 동안의 수출과 그 다음에 우리가 지출하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 다 거기다 기록을 한단 말이죠. 거래를 기록하는 기록표와는 달리 연말 시점에서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보유한 대금융자산과 자, 여기서 그 대금융자산에는 뭐가 포함이 된다고요? 우리가 또 주식 같은 거 아까 투자했던 대투자도 있었죠? 자, 이것도 포함을 시킵니다. 또 비거주자에게 지불해야 할 이거는 빚이네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지금 있으니까. 자, 대외금융 부채 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주식을 투자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부채가 되니까 부채 및 또 대외금융 자산에서 자, 대외금융 부채를 차감한 뭐가 남아요? 순 대외금융 자산의 잔액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다? 국제투자 대조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1번과 2번 이것들을 각각 따로따로 기록을 하고 잔액을 기록합니다. 그 거래 내용을 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잔액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여기 3번은 바로 이 두 개의 차감액이죠. 금융자산에서 대금융부채니까 이걸 한 게 순 뭐가 되는가? 순 대외 금융자산이 되는 거죠. 아까 순자산처럼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그게 순자산이라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1번에서 2번 요 두 개를 지금 빼면 그 중에 뭐가 나와? 3번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국제투자 대조표는 결국 1번에서 항목에서 2번 항목을 뺀 그러면 나머지 바로 이 3번 항목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잔액들을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지금.
자, 일반적으로 순대외 금융자산이 증가를 하게 되면, 자, 순대외 금융자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경상수지 같은 경우에서 흑자가 났어. 또 아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 가지 해외 투자를 했어. 주식을 투자하거나 이걸 투자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의 주식을 투자한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더 많은 것을 그쪽에서 벌어들인다면 순대외 금융자산은 증가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나라의 대외 지급 능력이 개선되었다. 개선됐다는 것은 좋아졌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국제투자대조표에서는 대외금융자산 및 대외금융부채 연초 잔액의 거래 요인과 비거래 요인에 따른 기간 중에 증감을 조정해서 연말 잔액이 작성이 되는데, 자, 아까 분명히 계속 연초에서 연말 잔액 이걸 이제 빼가지고 이걸 갖고 이제 이 바로 국제투자대조표가 이제 작성이 되는데, 자, 여기서 거래 요인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돈이 오고 간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매매나 어떤 상품을 팔고 살 때, 차입, 다른 나라에서 돈을 들여올 때, 자, 이것도 돈이 실제 들어오겠죠? 자, 실제 경제적 거래를 통해서 자산이나 부채의 가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로 국가 간의 자금 이동이 수반되는 게 바로 거래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비거래 요인은 경제적 거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금의 이동 자체는 없어요. 자, 그런데 없으나 자산이나 부채가 시장에서 자, 평가되는 가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자금의 이동은 수반되지 않고 그냥 가치만 변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비거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요인이 뭐가 있냐? 자, 비거래 요인으로서는 자, 환율이 지금 변하는 경우가 있죠. 다른 나라와의 어떤 그 교환, 어떤 화폐를 지금 교환하는 비율이 좀 바뀌어가지고 또는 어떤 특정한 상품이나 이런 예를 들어 주식 같은 걸 투자를 했는데 주식이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수 있죠. 가격의 변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외에도 기타 변동 등으로 세분화됐는데, 자, 먼저 국제투자대조표는 국제수지표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통화를 기준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특정한 통화라고 했으니까 특정한 화폐 이거를 지금 여기로 기준으로 작성이 되니까 기준 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자산과 부채에서는 기준 통화의 대외적 가치인 환율 변동에 따라 자산 및 부채의 시장 가치에 대한 평가가 변동이 올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만약에 미국하고 거래한다면 미국은 당연히 달러를 쓸 테고 우리는 지금 원화를 쓰니까 자, 이때 같은 경우 특정한 통화로 기준을 한다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가치 만약에 달러를 아니라 뭐 엔화를 쓴다면 그때 또 가치가 달라지겠죠. 이런 분명히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환율 변동에 따라 뭐 한 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세 개 나라가 같이 교역을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엔화와 이런 것들이 같이 변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달러를 예를 들어 미국이 우리나라에다 지금 주식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럼 달러가 들어갔겠죠. 근데 거꾸로 지금 우리가 지금 그것을 일본의 어떤 다른 주식에 투자를 하는 엔화하고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는 거니까 같이 연동이 되면서 이게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한 한편 비거래 요인 중에 가격 변동은 환율 이외의 가격 변수가 움직임에 따라 다양한 어떤 발생하는 자산이나 부채 가치의 평가 변동을 말합니다. 바로 아까 얘기했던 거는 환율이고 요번에 두 번째는 아까 자산이나 부채 가치라고 했으니까 이게 주식 같은 경우가 여기 해당이 돼요. 주식의 가치가 오르거나 주식이 갑자기 뭐 몇 퍼센트 올라갔어. 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더 늘어나면 이건 자산이 늘어난 거지만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주식을 투자했는데 주식을 샀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의 주식이 갑자기 더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우리는 부채가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자, 밑에입니다. 국제수지표의 금융 계정은 거래 시점에서의 실제 시장 가격으로 대외 거래를 작성하는 유량 통계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자, 국제수지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표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있죠? 이 거래를 다 여기 기록을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유량 통계예요. 자, 유량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 흐른 양. 실제 흘러가는 양 자체를 이걸 여기다가 어떻게 기록을 하는 반면에 자, 아래에 있는 국제 투자 대조표는 자, 대외 금융 자산과 그다음에 대외 금융 부채 잔액을 연말 시점에서 평가에 기록한 저량 통계라는 점에서 자, 저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저장량
저장량만 기록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여기 잔액을 기록했다고 그랬죠? 중간에 오고 가는 이런 과정은 필요 없어요. 잔액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저장량이 얼마 남았는지 이 잔액과 관련한 거라 저장량만 여기다 기록한다는 점에서 자,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 유량 통계와 그 다음에 이 저장 통계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욕조에 물 받는 이걸 예를 들었네요. 자, 수도꼭지에 흐르는 물과 욕조 안에 고인 물을 상상해서 수도꼭지가 분당 5리터에 물이 지금 배출된다고 하면 10분이라는 지점에 욕조에 50리터가 차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욕조에 담겨 있는 50리터가 바로 저장량. 이게 저량이 되는 거고 잔액이죠. 잔액 쉽게 얘기하면 저기 돈으로 따지면 또 유입되는 자 분당 5리터는 바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유량. 자, 흘러 들어오는 물의 양이 되는 거란 말이죠. 만약 국제투자 대조표가 작성되는 연초와 연말 사이 시점에 비거래 요인의 변동이 없다면 자, 아까 비거래 요인이 뭐 있었어요? 환율 또는 가격 등의 변동이 없다면 자, 두 시점 간 국제 투자 대조표에 기록된 잔액의 차이는 국제 수지표의 금융 계정과 개념상 동일하게 될 겁니다. 자, 전혀 변함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처럼 한 나라의 대외 지급 능력은 상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에 기초한 경상수지 흑자를 통한 외화 자산의 축적과 더불어 일단 우리가 무역을 통해서 더 많은 경상수지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아가지고 우리가 흑자를 봤단 말이죠. 이런 경상수지를 통한 외화 자산의 축적과 더불어 대외 금융활동을 통한 투자 성과. 아까 얘기했던 어떤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주식 같은 걸 투자했어. 또는 어떤 환율이나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것 때문에 더 많은 이득을, 가치 평가를 인해서 우리가 이득을 보게 된다면 이거에 의해서도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적으로 달성하였다 하더라도 대외 금융 활동의 투자 실적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할 경우, 자, 갑자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환율이 갑자기 뚝 떨어져 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 자, 부진할 경우 순 대외 금융 자산이 감소하여 대외 지급 능력은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자국의 대외 신인도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또 비거주자들이 그럼 어떻게 다른 나라 외국인들 같은 경우 어떻게 우리나라에 투자할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자, 그러므로 국내 투자 자금을 외려 회수할 경우에 환율은 다시 상승하게 되고 야, 우리나라 통화량이 줄어드니까 자, 그리고 또 자국 통화량의 대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은 국제 경쟁에서 결국 산업 경쟁력과 더불어 금융 역량의 중요성이 절감한다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어떤 대외 신인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자, 나름대로의 대외 금융에 대한 지급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무역도 잘해야 되지만 투자에 따른 어떤 이런 것들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치겠습니다.